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민담과 구전설화,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 풍자와 해악을 만나보세요. 이번 시간엔 우연히 호랑이를 잡게 된 선비 이야기, 어이없이 굴러온 행운을 비롯해서 토요일, 일요일, 송어가 된 아가씨, 그리고 토끼와 달, 최초의 세상, 이렇게 5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이없이 굴러온 행운. 어느 마을에 가난한 김선비가 살고 있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결혼해서는 아내마저 자식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어서 그야말로 외톨이 신세가 되어버렸다. 김선비는 견디다 못해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죽으려고 하니 그 방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때 마침 장성 땅 깊은 산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서 낮에도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지, 호랑이밥이 되는 게 좋겠어. 김선비는 험한 산길을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무가 울창한 곳을 찾아 바위에 걸터 앉았다. 밤이 깊어 달빛도 어스름한데 늦가을 찬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죽기로 작정한 김선비는 숲을 속 어두운 곳을 바라보며 호랑이가 나타나기만 기다렸다. 기왕이면 빨리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게 소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앞에서 무엇인가 시꺼먼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한번 멈칫했다가 다시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김선비는 이제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온 그림자는 호랑이가 아니라 활을 맨 사냥꾼이었다. 대체 누구신데 이런 위험한 곳에 혼자서 계십니까? 사냥꾼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다리가 아파서 잠시 쉬는 거요. 김선비가 대답했다. 차분한 그 태도를 보고 사냥꾼은 놀랐다. 여기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나오는 곳인데 무섭지도 않습니까? 무섭지 않으니 걱정 말고 어서 볼 일이나 보러 가시오. 차마 호랑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는 말도 못하고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러자 사냥꾼은 어깨에 맨 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 보통 분 같지가 않으십니다. 분명히 신통한 재주를 가지신 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니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대체 뭘 도와달란 말이오? 사냥꾼의 달라진 태도에 김선비는 어리둥절했다. 저는 이 고을에서 이름 있는 사냥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호랑이를 꼭 잡아다가 관가에 바쳐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숲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이쪽으로 몰아낼 터이니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사냥꾼은 손짓으로 호랑이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신용을 해 보였다. 그리고는 김선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산 위로 달려 올라갔다. 김선비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사냥꾼이 호랑이를 몰아오면 그만큼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저만치 보이는 숲에서 어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황소보다 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바람을 일으키며 자기 쪽으로 달려오는 것이었다. 김선비는 이제 죽겠구나 하고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바로 코앞까지 차가운 기운을 느끼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군.
김선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떴다.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다. 김선비가 앉은 바위 밑에는 아주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서로 얽히듯이 서 있었다. 그런데 호랑이가 그 좁고 좁은 틈바구니에 뛰어들어 허리가 꽉 끼어 있었던 것이었다. 김선비가 쳐다보자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나무만 흔들릴 뿐 육중한 몸은 여간해서 빠지지 않았다. 게다가 호랑이는 새끼를 베었는지 나무 틈에 낀 배가 앞뒤로 유난히 부풀어 올라 더욱 고통스러운 모양이었다. 김선비는 기가 막히고 또 우스운 생각도 들어 마음 놓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호랑이가 고개를 한번 크게 흔들더니 제풀에 지쳤는지 축 늘어져 버렸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칡덩쿨로 밧줄을 꼬았다. 그리고는 호랑이 목에 칭칭 동여맨 다음 이번에는 굵은 막대기를 나무 사이에 끼어 힘껏 비틀었다. 틈이 약간 생기자 호랑이도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쳐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기진맥진한 호랑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숨만 거칠게 헐떡였다. 마치 김선비에게 고삐를 잡힌 소처럼 온순하게 보였다. 바로 그때 숲에서 사냥꾼이 뛰어왔다. 사냥꾼은 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꿇어앉아 절을 했다. 역시 저의 짐작이 맞았군요.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도 힘께나 쓴다고 알려졌지만 호랑이를 이렇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냥꾼은 고맙다며 다시 큰 절을 연거푸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호랑이 가죽을 벗겨 김선비와 함께 산 아래 주막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김선비는 사냥꾼이 식사 준비를 시키는 동안 달아나듯 주막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죽을 팔자도 못 되나 보다. 그렇게 한탄하며 집으로 힘없이 돌아왔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김선비는 그날 이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났다. 옳지. 이웃에 사는 박부자가 사실은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 내려오던 종이다. 마침 그의 종문서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가서 5,000냥쯤 받고 돌려주면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이었다. 원래 박부자는 주인 김선비의 집을 도망쳐 나와서 운이 좋아 부자가 되었지만 한 번도 옛 주인 집을 찾아간 적이 없는 못된 사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부자는 김선비의 요구를 거절했다. 몇십 리를 걸어서 간신히 찾아온 옛 주인인데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버렸다. 더구나 박부자는 앞으로 종문서를 가지고 무슨 수를 쓸지 모르니 차라리 사람을 시켜 없애버려야겠다고 끔찍한 생각을 했다. 박부자는 며칠 후 힘이 센 건달 10명을 몰래 불러들였다. 우리 부친을 죽인 원수다. 한 사람 앞에 100냥씩 줄 테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라. 그 말을 믿은 건달들은 깊은 밤 김선비네 집에 몰려갔다. 아닌 밤중에 칼과 몽둥이를 든 건달대의 습격을 받은 김선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본래부터 죽으려고 작정했던 김선비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김선비의 태연한 태도에 오히려 건달들은 당황했다. 그때 한패 중에서 특히 몸집이 건장한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김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김선비가 자세히 보니 예전 호랑이를 잡던 날 그 사냥꾼이었다. 사연을 알게 된 사냥꾼이 박부자한테 속은 걸 알고 일행들에게 너희는 모르지만 이분이 바로 호랑이를 사로잡은 내 스승이시다 하고 건달들을 몰아서 박부자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애초 김선비의 요구대로 5,000냥을 받아내서 종문서와 바꾸게 했다. 그 후로 사냥꾼은 김선비를 스승처럼 잘 섬겼다고 한다. 토요일, 일요일. 아주 오래전 울창한 숲속 기름진 골짜기에 가난한 남자가 살았다. 그는 등에 커다란 혹을 갖고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치 말려 올려져서 어깨 위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머리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앉아있을 때면 턱이 무릎 위에 걸쳐져 있었다. 이럴 수가. 마을 사람들은 외진 장소에서 그와 마주치면 겁을 먹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 불쌍한 남자는 사실은 아기처럼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외모가 너무 괴상해서 못된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서 퍼뜨리곤 했다. 저 사람 마법사래. 약초로 이상한 약도 만든다는군. 사람들은 그가 마법을 부려 사람들을 홀린다면서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러나 사실 그는 지푸라기와 풀을 엮어서 모자나 바구니를 만드는 손재주가 있었다. 그의 생계수단이었다. 그는 나뭇가지로 만든 요정모자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루스모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가 만든 밀짚모자는 다른 사람이 만든 모자보다 더 멋지고 좋았기 때문에 비싸게 팔렸다. 그래서 누군가 질투심에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퍼뜨릴 수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그는 등의 혹 때문에 아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오래된 연못에 이르렀을 때는 날이 꽤 어두워져 있었다. 그 연못은 길의 오른편에 있었다. 그는 무척 지쳐 있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걸어야 하는지 생각하기만 해도 피곤이 몰려왔다. 오늘 밤에 집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군. 여기서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어. 그는 연못가에 앉아 쉬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때 이 세상에 노래 같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황홀한 음악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아름다운 노래다. 누가 부르는 걸까? 그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곡조를 합창하는 소리 같았지만 서로 잘 어울려져 마치 한 목소리처럼 들렸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노래는 중간중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되곤 했다.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여 보니 노래가 연못에서 들려온다는 걸 알았다. 처음엔 노래에 무척 빠졌으나 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자 피곤했다. 그는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멈추는 동안에 곡조에 맞춰서 그리고 월요일 하고 바꿔서 불러보기도 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날 무렵 토요일, 일요일 하고 쉬면 그리고 월요일 하고 장단을 맞춰주었다. 그의 노랫소리를 들은 요정들은 노래에 새로운 곡조가 더해지자 무척 기뻐하며 그들보다 월등한 음악 실력을 갖춘 사람을 초대했다. 이봐요, 당신 훌륭한 음악가군요. 이리로 와서 우리하고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는 불난 곳에 기름 붓듯 그들과 같이 하게 되었다. 그가 달콤한 음악에 맞추어 마치 낙엽처럼 가볍게 빙빙 돌며 연못가로 내려오는 건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었다. 그는 최대의 존경을 받으며 모든 요정 음악가들과 함께했으며 시중드는 하인들도 생겼다. 모두 진심으로 그를 반겨주었다. 한마디로 그는 요정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에 대한 환영과 대우를 받았다. 그때 요정들이 서로 의논을 하더니 요정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루스모, 의심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혹을 없애주겠어. 확인해 보세요, 루스모. 그 말을 듣자 불쌍한 루스모어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꼈다. 몸이 가벼워져서 달까지 뛰어오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는 어깨에서 혹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럴 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는 이제 머리를 들어 올렸다. 머리가 새털처럼 가볍고 반듯하게 세워졌다. 그는 감격에 울먹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게 훨씬 아름답게 보였다. 그렇게 화려하고 눈부신 광경을 계속 보자 그는 어지러웠고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해가 밝게 비추고 있었고 새들은 달콤한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는 연못가 끝에 누워 있었고 주위엔 젖소와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는 혹시 혹이 없어진 건 꿈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어 등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등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기 모습을 자랑스럽게 비춰보았다. 이제 그는 정상적인 몸을 가진 말쑥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아주 멋진 옷으로 차려입고 있었다. 아마 요정들이 만들어준 것 같았다. 길을 가는 동안 그는 가벼운 걸음으로 마치 자기가 원래 춤꾼이었던 것처럼 춤을 추며 걸었다. 사람들은 혹이 없어진 루스모어를 알아보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루스모어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모습이 변해 그는 예전의 루스모어가 아니었다. 루스모어의 혹이 없어진 사실은 굉장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뭐라고? 루스모어의 혹이 없어졌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온 마을과 나라에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한동안 그걸 화제로 삼았다. 어느 날 아침 루스모어에게 늙은 여자가 찾아왔다. 저는 워터포드라는 마을에서 왔어요. 저에게도 혹이 붙은 아들이 있는데 그 혹이 아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지요. 제 아들도 루스모어처럼 마법을 쓴다면 혹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니 할 수만 있다면 그 마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원래부터 심성이 착한 루스모어는 여자에게 그날 요정들이 부르던 노래를 따라 불렀던 것과 어깨에서 혹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 또 좋은 새 옷을 얻었던 일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여자는 루스모어에게 매우 고마워하며 만족하고 돌아갔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그 아들은 본래 까다롭고 교활한 성격이었다. 아주 길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여자는 아들의 혹이 떨어져 나갈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밤이 되어서야 그들은 장소에 도착했고 아들을 그 연못에 데려다 놓았다. 혹이 붙은 아들의 이름은 잭 매든이었다. 거기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번처럼 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연못가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루스모어가 가르쳐준 대로 노래하고 있었다. 노래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하는 식으로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잭 매드는 혹을 떼어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 요정들이 노래를 끝낼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루스모어처럼 중간에 장단을 맞추어 들어갈 기회를 본다거나 하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 요정들이 쉬지 않고 노래를 7번 반복하며 부르자 그는 박자나 음정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고함부터 질렀다. 그나마 가사도 무시하고 월요일, 화요일 하며 불렀다. 하나가 좋으면 둘은 더 좋은 법. 루스모어가 옷 한 벌을 얻었다면 자기는 2벌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가 그 말을 내뱉고 몸을 일으켜 연못으로 돌진하자 요정들이 주위를 에워쌌다. 그들은 화가 나서 비명을 질러대며 말했다. 노래를 누가 망친 거야? 요정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잭 매든, 우리가 즐거워하는 노래를 네가 망쳐놓았구나. 함부로 우리를 방해했으니 내 인생은 더 슬퍼지리라. 잭 매든을 위해 혹 하나를 더 붙여주마. 가장 힘센 요정 20명이 루스모어의 혹을 가지고 와서 불쌍한 잭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혹은 마치 대장장이가 잘 만들어 놓은 못으로 박은 듯 어깨에 철썩 붙었다. 그리고 유종들은 잭 매든을 쫓아냈다. 아침이 되어 잭 매든의 어머니와 친구가 그를 보기 위해 왔다. 잭 매든은 연못가에 누워 혹 하나를 더 붙인 채 헐떡이고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지만 자기 어깨에도 혹이 붙을까봐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풀이 죽어서 잭 매든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하지만 집으로 오는 먼 길을 버티기엔 혹이 너무 무거웠다. 송어가 된 아가씨. 어느 마을에 큰 호수가 있었고 근처에 아름다운 성이 있었다. 성에는 흰 백합꽃같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았다. 아가씨는 그 나라 왕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불행히 왕자가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호수에 던져졌다. 아가씨는 왕자와 이별한 후 슬픔에 쌓여 날마다 방에만 들어앉아 창밖의 호수를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 발코니에 나와 멍하니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가씨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에구,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온종일 저러고 있을까? 세월이 흐르고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가씨가 사는 성에는 밤이 되어도 창에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왕자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도 하고 누구는 한 마리의 새가 되었다고도 했다. 그러는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호수에 하얀 송어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거였다. 지금까지 그 호수에는 송어 한 마리 보인 적이 없었다. 이 마을에서 10년이나 살았지만 송어를 본 적이 없어. 이 하얀 송어가 대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송어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말했다. 혹시 저 송어가 사라진 아가씨 아닐까요? 저 송어는 분명히 아가씨가 변한 거예요. 마을 사람 중에 예지력을 가진 할머니가 한마디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송어가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두 그 송어를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자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군인들이 와서 묵게 되었다. 그들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얀 송어 얘기를 듣자 비웃기 시작했다. 그 중에 병사 한 사람이 손을 높이 쳐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잘 됐군. 내가 그 아가씨인지 요정인지 뭔가 하는 송어를 잡아 저녁 반찬으로 만들 테니 두고 보라고. 그 병사는 호수로 내려가 하얀 송어를 잡아왔다. 그리고는 숯불 위에 커다란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버터를 바른 다음 송어를 올려놓았다. 송어는 사람이 아플 때 지르는 소리처럼 이상한 소리를 냈다. 병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깔깔 웃어댔다. 송어의 한쪽을 구운 후 송어를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송어는 조금도 익지 않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비늘이 반짝거렸다. 거참 이상하군. 너무 빨리 뒤집었나? 병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한참 동안 불 위에 올려놓았다가 뒤집어 보았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상태였다. 아무리 오래 익혀도 마찬가지였다. 비늘이 산 것처럼 싱싱하게 빛날 뿐이었다. 이런, 아무래도 이상해. 병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자 끝까지 익혀보겠다며 한 손으로 숯불을 붙이며
다른 손으론 송어를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구웠다. 하지만 여전히 익지 않았다. 이상하군.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익었을지 몰라. 어디 고기 맛이나 볼까? 병사는 주머니에서 포크를 꺼내 송어를 찔렀다. 그러자 송어는 사람이 놀라 소리치듯이 우는 소리를 내며 프라이팬에서 펄쩍 뛰어 바닥에 툭 떨어지고 말았다. 송어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송어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다. 그 아가씨는 하얀 옷을 입고 금빛 머리칼을 늘어뜨린 채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아가씨의 팔에서 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당신은 못된 사람이군요. 이 피가 보이지 않으세요? 예쁜 아가씨는 병사 앞에 피가 흐르는 팔을 들이댔다. 연못에서 왜 나를 잡았죠? 연못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자 병사는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말했다. 아가씨,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아가씨 일을 방해했군요. 아가씨는 슬픈 얼굴로 병사를 쳐다보며 말했다. 난 송어가 되어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나를 사랑하던 왕자님이 호수에서 나를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왕자님이 나를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왕자님이 왔다가 내가 없어 그냥 돌아가기라도 하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신을 고기로 만들어 영원히 괴롭힐 거예요. 고기로 만든다는 말을 듣고 병사는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다. 아가씨는 정색을 하고 서서 병사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나쁜 짓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자, 지금 당장 나를 연못에 넣어주세요. 병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과 같은 예쁜 아가씨를 연못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 없어요. 제발 당신을 연못에 넣는 일만은. 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서 있던 자리에 하얀 송어가 누워 있었다. 송어로 변한 걸 본 병사는 송어를 깨끗한 쟁반에 담아 연못으로 달려갔다. 송어가 없는 동안에 왕자가 찾아오지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병사는 송어를 연못 속에 넣어주었다. 송어를 넣자 물이 갑자기 붉은색으로 물들더니 잠시 후 다시 맑아졌다. 그 후로 병사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 하얀 송어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를 드렸다. 지금도 송어를 보면 옆구리에 얼룩점이 있는데 옛날 하얀 송어가 병사의 포크에 찔린 자국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토끼와 달. 커다란 나무들이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울 정도로 울창하고 넓은 숲이 있었다. 땅 위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과 새들, 동물들이 살았다. 그 숲의 깊숙한 곳은 높은 산의 기슭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숲 가까운 곳에는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렸다. 추운 겨울이었다.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코끼리를 피해 숲속으로 들어왔다. 그는 길도 없는 숲속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아, 여기가 어딜까? 길을 잘못 들었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숲으로 들어와서 방향을 잃은 모양이었다. 피곤한 다리를 질질 끌며 길을 찾고 있었다. 한적한 마을에서 커다란 코끼리를 만났는데 그 코끼리가 마구 날뛰는 바람에 겁이 나서 숲속으로 피해 들어온 것이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려고 해도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날도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배도 고파 걸을 수가 없어.
나그네는 하루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러는 중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숲속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나그네는 나무 밑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추운 날씨에 눈까지 내리자 손발이 꽁꽁 얼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나그네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렇게 내버려 둔다면 얼어 죽을 게 뻔해. 동정심 많은 다람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그네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몸이 작고 힘이 없는 다람쥐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다람쥐는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더니 쏜살같이 달려갔다. 친한 친구 너구리의 힘을 빌려볼 생각이었다. 너구리는 조그만 연못가에 굴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다람쥐는 그곳으로 달려가 불쌍한 나그네 얘기를 해주었다. 너구리도 그 말을 듣고는 동정심이 생겨 다람쥐를 따라오게 되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다람쥐와 너구리가 나그네가 쓰러져 있는 데로 와보니 나그네의 얼굴 위에도 눈이 쌓이고 있었다. 너구리는 나그네 몸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래, 아직 살아있군. 다행이야. 숨을 쉬고 있어. 너구리는 우선 모닥불을 피워 나그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람쥐를 보고 부싯돌을 얻어오라고 말하고는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한겨울을 지내도 넉넉할 만큼 많이 모아둔 나무를 가져오기로 했다. 너구리는 마른 나무와 마른 풀을 등에 잔뜩 짊어졌다. 숲속에 언덕처럼 약간 높은 곳이 있었는데 너구리가 나무를 짊어지고 거기까지 오자 토끼 한 마리가 언덕 위에서 내려왔다. 그 토끼는 너구리하고 친한 사이였다. 너구리님, 어떻게 된 일이죠? 그 나무는? 토끼가 물어보았다. 너구리는 나그네가 몸이 꽁꽁 얼어 쓰러져 있다는 것과 다람쥐가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귀가 유난히 긴 토끼는 두 귀를 쫑긋거리며 너구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다면 나도 같이 따라가 볼까? 하고 너구리의 뒤를 슬슬 따라왔다. 그리고는 나그네가 쓰러져 있는 곳까지 오게 되자 다람쥐는 어두운 부싯돌로 너구리가 가져온 나무에 불을 붙였다. 불이 붙어 환해지며 주위의 공기가 점차 따뜻해졌다. 그와 동시에 나그네의 얼굴 위에 쌓였던 눈도 녹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모닥불이 꺼져갔다. 너구리는 급히 자기 보금자리로 되돌아가서 나무를 가져왔다. 불길이 또다시 활활 타올랐다. 나무가 다 타교되면 너구리는 또 자기 보금자리로 가서 나무를 가져오곤 했다. 다람쥐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마른 나무라든가 마른 풀을 주워왔다. 그런 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다람쥐와 너구리의 행동으로 가까스로 모닥불이 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토끼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그네의 얼굴을 들여다보거나 기다란 귀를 꼿꼿이 세우고 꺼져가는 모닥불을 헤치기만 했다. 나그네가 조금씩 숨을 크게 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두 눈을 뜨고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얼마 후 나그네는 몸을 일으키더니 모닥불이 있는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왔다. 오, 다행이에요. 따뜻하게 불을 더 지펴드릴게요. 다람쥐와 너구리는 나그네가 기운을 차린 걸 보고 서둘러 나무를 긁어 모았다. 나그네는 몸이 따뜻해지면서 정신이 들었다. 그런데 목이 몹시 말랐다.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좋겠어.
친절한 너구리는 나뭇잎에 물을 떠가지고 왔다. 나그네는 그 물을 받아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가 너무 고팠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저씨, 기다리세요. 제가 먹을 걸 좀 구해올게요. 다람쥐는 숲을 돌아다니며 열매를 물어다가 주었다. 나그네는 그 열매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팠다. 너구리는 개울로 달려가서 꼬리가 빨간 물고기를 잡아다 나그네에게 주었다. 그러나 나그네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 토끼는 그때까지 꼼짝 않고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너구리와 다람쥐는 그걸 보고 놀라서 토끼를 끌어내려고 했다. 그러자 토끼가 불 속에서 빨간 눈을 더욱 빨갛게 하며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를 위해 제 몸을 드리겠어요. 좀 더 잘 구워지게 나무를 더 집어넣어 주세요. 너구리와 다람쥐는 울면서 마른 나무와 마른 잎들을 집어넣었다. 나그네는 잘 구워진 토끼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는 아주 건강해졌다. 얼마 후 나그네는 숲 밖으로 나갔다. 이 나그네는 하늘 위에 떠있는 달이 변해서 땅 위로 내려온 것이다. 달은 제물이 되어 자기 고기를 먹게 해준 토끼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늘로 올라갈 때 토끼의 혼을 데리고 갔다. 그런 이유로 가을밤에 둥그런 달을 바라보면 물감으로 그려놓은 그림처럼 토끼가 떡방아 찢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최초의 세상. 아주 먼 옛날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인디언들은 최초의 세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이 맨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인간이 없었을 거야. 아마도 땅 밑에 있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겠지. 그곳엔 태양도 달도 별도 없었으며 어둡고 땅은 축축했겠지. 신들은 캄캄한 땅 밑에 있는 세상과 그곳에 사는 인간들과 생물들을 좋아하지 않았을 거야. 신들은 결정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과 거기 사는 인간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신들은 낡은 세상 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도 축축해서 살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인간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게 조금도 나을 게 없었다. 그래서 신은 새로운 세상을 없애버리고 세 번째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세 번째 만든 세상도 별로 좋지 않았다. 세 번째 세상도 또한 캄캄하고 어두웠으며 사람들의 손과 발은 거미발 같았다. 엉덩이에 기다란 꼬리까지 달려 있었다. 그러자 네 번째 세상이 세 번째 세상 위에 만들어졌다. 신은 세 번째 세상과 네 번째 세상 사이에 굴처럼 생긴 길을 만들었다. 길을 만들자 두 세상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마침내 두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되자 쌍둥이 형제인 샛별과 저녁별이 인간들을 땅 위에 있는 세상으로 끌어가기 위해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세상으로 통하는 길 주변을 통나무를 타고 돌고 있었다. 주위가 캄캄하고 어두웠으므로 쌍둥이 형제별이 길을 비추어 주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눈이 부셔서 별들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샛별이 말했다. 추장은 어디 있습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인간들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다. 형제별은 가리키는 쪽을 찾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군요. 샛별이 말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별들을 추장이 사는 흙구덩이로 데리고 갔다.
추장이 이렇게 더러운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샛별은 슬퍼졌다. 저 위의 세상으로 올라오세요. 거기에는 우리 별들의 아버지인 태양도 빛나고 있어요. 새로운 세상은 햇빛이 비쳐서 밝고 따뜻해요. 인간들은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다. 별빛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데 별보다 더 강한 태양빛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별빛이 조금씩 눈에 익숙하게 되었다. 분명히 저 위의 세상은 여기보다 좋을 거야. 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 전나무 씨앗이 있군. 이게 자라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추장은 전나무 씨앗을 심고 노래를 불렀다. 나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하자 나무는 점점 자라서 마침내 높이 자랐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려고 하자 나무가 흔들려서 몸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했다. 다른 추장이 말했다. 내가 소나무 씨앗을 가지고 있어. 이 나무라면 튼튼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나 소나무도 별로 튼튼하지 않았다. 다음 추장은 고리버들 씨앗을 심었다. 그러나 고리버들은 키는 조금도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퍼졌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샛별이 말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샛별은 그 근처를 빙빙 돌며 날고 있던 잉꼬를 불렀다. 튼튼하고 높이 자라는 나무 씨앗을 찾아다오. 잉꼬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다가 겨우 씨앗 하나를 가지고 왔다. 샛별은 그 씨앗을 추장에게 건네주었다. 그 씨앗은 등나무 씨앗이었다. 추장이 씨앗을 뿌리자 인간들은 그 둘레에 천막을 쳐놓고 등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년쯤 지나자 등나무는 인간이 그 줄기 속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랐다. 인간들은 줄기 속의 구멍을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다. 인간들은 등나무 줄기 속으로 들어가서 땅 위에 있는 세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몸에 덮인 녹색 이끼를 물로 깨끗이 씻어냈다. 거미발처럼 앙상한 손가락도 저절로 매끄러워졌다. 그리고 꼬리가 떨어져 나가자 인간들은 풀잎으로 허리를 둘렀다. 네 번째 세상도 처음에는 축축했다. 나흘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 대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가 멈추자 밝은 태양이 나타났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인간들은 함께 모여서 살았다. 처음에는 햇살이 눈부셔서 견딜 수가 없었으나 인간들은 차츰 햇빛에 익숙해졌다. 이제 그들은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햇빛은 그들에게 밝은 빛과 따스함,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이 얘기는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의 토속 신앙과 더불어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곰이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된 것 같은 구전설화이다.